내가 선물한 귀걸이까지 차고 내 남편이랑 비생구해서 입을 맞춰? 너 같은 게 자매라는 말을 입에 올려? 민서야, 우리 성호가 요즘 통 스트레스가 심해서 말이다. 결혼식 준비는 내가 좀 더 알아서 챙기렴. 예비 시어머니가 그 말을 던졌을 때 나는 세 번째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중이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결혼하고 나면 다 좋아지겠지? 내 들러리 지영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12년 지기인 내 가장 친한 친구다. 드레스를 고르는 것부터 호텔 예약, 심지어 축의금을 걷는 일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먼저 나섰다. 민서야, 넌 그냥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만 하면 돼. 지영이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다. 결혼식 시작 30분 전, 예식장 뒷문 비상구 계단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나는 지영이와 곧 내 남편이 될 성호가 서로를 탐하듯 키스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저 내 뒤에 서 있던 친구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 동영상으로 좀 찍어줘. 이 결혼식 난 안 한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싶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신라호텔 신부 대기실, 천장 에어컨 송풍구에서는 낮게 깔린 기계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숨소리처럼 천장 틈새에 들러붙어 창밖에서 들려오는 7월의 매미 소리와 묘하게 뒤섞였다. 한민서 씨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양팔을 뻣뻣하게 든 채 헬퍼 이모님이 등 뒤에 코르셋 리본을 조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오프숄더 A라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조명을 받은 쇄골 아래 피부가 건강한 윤기를 띄었다. 민서는 자신의 반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저 얼굴에서 기쁨의 흔적을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헬퍼의 손가락이 허리 뒤 리본 매듭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손톱이 얇은 드레스 천을 긁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신부님, 여기 좀 더 꽉 조여드릴까요? 헬퍼가 물었다.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민서가 대답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거울 프레임 오른쪽 하단에 묻은 물 자국에 머물러 있었다. 아마 앞타임 신부가 남긴 것이거나 청소 여사님이 미처 닦지 못한 흔적일 것이다. 어쨌든 그 물 자국은 콩팥 모양처럼 말라붙어 가장자리가 하얗게 일어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달그락, 문손잡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민서의 견갑골이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몸을 돌리기도 전에 익숙한 향수 냄새가 먼저 코끝을 찔렀다. 프랑스제 우디 계열 향수. 베르가모스로 시작해 아이리스 향을 거쳐 화이트 머스크와 시더우드로 끝나는 그 향기. 민서가 언젠가 가족 모임에서 물어본 적 있는 그 향수였다. 성호 씨의 어머니, 최 여사는 오직 이 향수만 썼다. 어머, 우리 민서 드레스 입은 모습 좀 볼까?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홈쇼핑 쇼호스트처럼 연출된 인위적인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인디핑크 색상의 샤넬 트위드 정장을 입고 같은 계열 색상의 미들 힐을 신었다.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넘겨 진주핀으로 단정하게 고정해 묶었다. 그녀 뒤에는 쇼핑백을 든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비서인지 호텔 웨딩팀 직원인지 민서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서는 거울을 통해 다가오는 그녀에게 목례를 했다. 최 여사는 민서의 등 뒤 2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이 드레스 자락에서 시작해 허리선을 타고 올라와 훤히 드러난 쇄골과 어깨에서 정확히 5초간 머물렀다. 민서는 그 시선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피부 구석구석을 훑으며 티끌만한 흠집이라도 찾아내려는 것 같다고 느꼈다. 최 여사가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냈다. 민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배기 시작했다. 드레스 안감인 얇은 실크가 척추에 달라붙어 눅눅한 불쾌감이 퍼져나갔다. 어깨라도 한번 돌려 풀고 싶었지만 헬퍼가 여전히 허리춤을 잡고 있어 꼼짝할 수 없었다.
이 드레스 말이다. 최 여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단어를 고르는 듯 망설이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 뼈가 있었다. 너무 벗은 거 아니니? 민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벗다니요. 민서는 저도 모르게 방어적인 어조로 되물었다. 아니,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최 여사는 쯧쯧 혀를 차며 두어 발자국 다가오더니 민서의 어깨끈 부근을 손가락으로 톡 쳤다. 연한 분홍색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도구처럼 보였다. 그냥 내 생각에는 오늘 오는 하객들 말이다. 너도 알잖니. 우리 성호가 대기업 팀장이라 회사 임원분들도 많이 오실 거고 우리 집안 어르신들도 다들 한자리 하시는 점잖은 분들인데. 여기 좀 봐라. 최 여사의 손가락이 민서의 쇄골 아래를 툭툭 건드렸다. 소유권을 주장하듯 무례하고 자연스러운 손길이었다. 그리고 여기도 이번엔 견갑골 끝을 건드렸다. 여름이라 땀나면 피부도 번들거리고 붉어질 텐데 사진 찍으면 보기 흉해서 어쩌니. 보디 메이크업하면 괜찮아요. 민서가 말했다. 분칠. 그거 다 옷에 묻어난다. 최 여사가 고개를 저었다. 넌 어쩜 이렇게 고집이 세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고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하객들이 앉아서 신부살결 훤히 드러난 거 보고 뒤에서 뭐라고 하겠니? 민서는 대꾸하지 않았다. 거울 속 최 여사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 눈동자에서 아기를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눈가에 잡힌 주름마저 며느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자애로운 시어머니처럼 보였다. 저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른다. 최 여사는 정말로 선의의 조언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알겠습니다. 이민서가 들릴 듯 말 듯 대답했다. 갈아입을게요. 헬퍼가 당황한 눈치로 민서와 최 여사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등 뒤에 리본을 풀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헬퍼에게 건넸다. 내가 미리 준비해 오길 잘했지? 내가 내 말 들을 줄 알았다. 그녀가 말했다. 이건 목까지 올라오는 하이넥 스타일이라 아주 단정하고 우아해. 너한테 딱일 거다. 민서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헬퍼가 오프숄더 드레스를 벗겨내고 쇼핑백에서 꺼낸 새 드레스를 입히는 동안 인형처럼 서 있었다. 하이넥, 긴 팔, 턱 밑 2cm까지 꽉 막힌 네크라인.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좁은 유리병에 억지로 꽂힌 말라비틀어진 꽃까지 같았다. 거 봐라, 얼마나 좋니? 최 여사가 거울을 통해 민서와 눈을 맞췄다. 단정하고 기품 있고 이제야 우리 최 씨 집안 며느리 같네. 민서의 입꼬리가 경련하듯 움직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이게 더 잘 어울려요. 그런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마치 각설탕을 통째로 삼킨 듯 목이 메고 텁텁했다. 그녀는 결국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최 여사는 예식 진행에 대해 몇 마디 더 잔소리를 늘어놓았지만 민서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하이넥 드레스를 입은 거울 속 여자를 보며 불과 3시간 전 호텔 로비에서 만난 지영이의 말을 떠올렸다. 민서야, 그 오프숄더 드레스 완전 대박이야. 너 진짜 예뻐. 그 오프숄더 드레스. 민서는 문득 성호에게 프러포즈 받은 지 사흘 뒤 홍대 근처 카페에서 지영에게 드레스 피팅 사진을 보여줬던 기억이 났다. 이거 어때? 하고 묻자 지영은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를 질렀었다. 얘야, 미쳤다. 너 너무 예뻐. 성호 오빠 이거 보면 울겠다. 울겠어. 지금 그 드레스는 구겨진 채 쇼핑백 안으로 처박히고 있었다. 헬퍼가 야른 습자지로 드레스를 감싸는 모습이 마치 시신을 염습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혼식 3일 전. 민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파일철과 하객 명단, 색색의 청첩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3도였지만 목덜미에는 끈적한 땀이 배어 있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먼 이웃집 소음처럼 현실감 없이 겉돌았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민서가 현관으로 걸어가며 벽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15분. 지영이가 마지막으로 하객 명단을 체크해주러 오기로 한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복도 등의 역광을 받은 지영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우윳빛 리넨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베이지색 와이드 팬츠를 입고 있었다. 단발머리는 쇄골 라인에 맞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민서야, 지영이 양팔을 벌리고 발꿈치를 들며 민서를 껴안았다. 상큼한 감귤향, 젊은 여자들이 즐겨 쓰는 보디워시 냄새가 훅 끼쳐왔다. 많이 힘들지? 결혼 준비라는 게 원래 사람 잡는 거라니까. 왔어. 들어와. 밖이 많이 덥지? 지영이 신발을 벗을 때 발목에 걸린 얇은 은색 발찌가 현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마치 작은 짐승의 눈빛처럼 서늘한 빛이었다. 뭐 마실래? 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유자차 있는데. 난 아이스 유자차. 달달한 거. 지영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테이블 위 하객 명단을 집어들었다. 와, 사람 진짜 많네. 성호 오빠네 친척이 이렇게 많아? 응, 그쪽 집안이 워낙 대가족이라 이민서는 냉장고에서 유자청을 꺼내 얼음물에 탔다. 자, 마셔. 땡큐의 지영이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명단을 훑어보았다. 이거 이상민이 누구야? 회사 후배. 아마 부서 후배일 거야? 그럼 이 박수현은? 고등학교 동창. 응. 남자야, 여자야? 여자일걸. 여자구나. 지영이 고개를 들어 민서에게 윙크를 했다. 예뻐. 글쎄 졸업하고 연락 안 해봐서. 근데 왜 불렀어? 성호 씨가 넣었어. 고등학교 동창은 다 불러야 나중에 뒷말 안 나온다고. 하긴 성호 오빠가 워낙 꼼꼼하잖아. 그런 것까지 다 챙기고. 민서도 자신의 컵을 들어 유자차를 마셨다. 너무 달았다. 평소보다 꿀을 더 많이 넣은 것 같았다. 지영이가 지난번에 와서 담가준 그 유자청이었다. 지영이는 늘 달달한 걸 먹어야 행복해진다며 설탕을 듬뿍 넣곤 했다. 참, 지영이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오전에 웨딩 업체 들러서 식순 체크 좀 하고 왔어. 플라워 팀에서 연락 왔는데 내가 원했던 백장미 수급이 좀 어렵대. 샴페인 컬러 장미로 바꿔도 되냐고 묻더라. 샴페인 컬러. 응, 아주 연한 살구색 섞인 거 이 사진 받아왔는데 한번 봐봐. 지영이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핑크비디 감도는 샴페인 장미 꽃다발이 있었다. 나쁘지 않네. 민서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너 보기엔 어때? 난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지영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백장미는 너무 하얘서 드레스랑 겹치면 사진에 잘 안 나와. 약간 색깔 들어간 게 훨씬 고급스러워 보여. 그래. 그럼 이걸로 하지 뭐. 오케이. 내가 바로 답장해 줄게. 지영이 휴대폰을 거두더니 빠른 손놀림으로 자판을 두드렸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지영의 옆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대학 때 처음 만나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그때의 지영이는 늘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기숙사 복도를 뛰어다니던 선머슴 같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화장도 옷 입는 스타일도 세련되게 변했다. 하지만 웃을 때 잇몸이 살짝 보이는 거나 집중해서 문자 보낼 때 입술을 앙다무는 버릇은 여전했다. 됐다. 해결.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또 도와줄 거 없어? 이제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얘야, 내가 내 들러리잖아. 들러리는 신부의 손발이 되어야 한다고. 아, 그리고 축의금 접수대는 내가 딱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봉투 하나라도 없어지면 내가 책임진다. 지영. 응. 고마워.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다. 결혼 준비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지영의 활기찬 에너지가 고마워서인지 울컥한 기분이 들었다. 진짜 너밖에 없다. 지영이 잠시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내려놓고 민서의 손을 덥석 잡았다. 차가운 유자차 잔을 들고 있어서인지 그녀의 손바닥은 서늘했다. 우리 자매나 다름없잖아. 이 지영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래? 민서는 코를 훌쩍이며 맞잡은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영의 손톱에는 최 여사와 비슷한 연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하지만 장식 없는 깔끔한 풀 컬러였다. 그때 민서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손을 떼고 확인해보니 성호였다. 자기야, 오늘 야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답장을 하려는데 곁눈질로 지영이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게 보였다. 지영의 휴대폰 화면이 짧게 켜졌다가 순식간에 꺼졌다. 누구에게 온 연락인지 보지는 못했지만 지영의 입꼬리가 묘하게 비틀리며 올라가는 걸 보았다.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이었다. 누구야? 민서가 물었다. 지영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스팸 문자. 그렇구나. 민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성호에게 알겠어요.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훗날, 민서는 그날을 수없이 되감기 해보게 된다. 문자를 확인하던 지영의 그 미묘한 입꼬리를.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40분에 거실에서 민서가 느낀 건 유자차가 너무 달고 에어컨 바람이 차갑고 지영의 손바닥이 유난히 서늘했다는 것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결혼식 당일. 새벽 4시 37분, 민서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천장에 매달린 둥근 조명이 눈에 들어왔다.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흐릿한 타원형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민서는 그 얼룩을 3초간 응시하다가 침대 협탁에 휴대폰을 집어 알람을 껐다. 4시 38분. 이제 6시간 남았다. 식은 11시였다. 민서는 침대에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호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청소 카트 바퀴 소리,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다. 심장은 분당 72회 정도로 아주 규칙적이고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결혼을 앞둔 신부의 심장 소리치고는 너무나 평온했다. 떨려야 하는 거 아닌가? 설레서 잠도 못 자고 남편 될 사람 얼굴이 떠올라야 정상 아닌가? 맹세의 말을 되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느껴지는 건 오직 피로감뿐이었다. 5분쯤 더 누워있다가 민서는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부터 속이 계속 더부룩했다. 긴장 탓인지 저녁에 먹은 게 체한 건지 속이 메스꺼웠다. 맨발로 카페트를 밟으며 화장실로 향했다. 불을 켜자 거울 속에 부시시한 머리를 한 여자가 나타났다. 눈밑이 거뭇하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찬물로 세수를 하려는데 갑자기 위장이 꿀렁거렸다.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참았다.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게 치밀어 올랐다. 민서는 변기통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쓴 위액 냄새만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변기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민서의 머릿속에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생리.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6월 초 예식 날짜를 확정짓고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을 때쯤 그리고 그 뒤로는 없었다. 6월 초, 지금은 7월 말. 2달 가까이 소식이 없었다. 민서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아랫배에 가만히 얹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평평하고 부드러운 살결. 하지만 그 아래에서 어쩌면 아주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거울 속 자신의 손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던 민서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근처 약국을 검색했다. 6시 15분, 민서가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약국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임신 테스트기였다. 호텔 가운 차림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다. 오는 길에 청소하는 직원과 마주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 세면대 위에 테스트기를 올려놓았다. 설명서대로 테스트를 마친 뒤 타이머를 3분에 맞췄다. 3분. 그녀는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대고 타이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봤다. 2시 47분, 2시 46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까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00, 10, 00, 03, 00, 02, 00, 01.
삐비빅. 심호흡을 하고 눈을 떴다. 테스트기를 집어들었다. 2줄. 선명한 붉은색 2줄이었다. 임신이다. 민서는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다. 아무 생각도, 감정도 떠오르지 않은 거대한 공백. 그 공백 한가운데서 서서히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호 씨. 좋아하겠지? 성호 씨는 아이를 원했다. 결혼 전부터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낳아 기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외동이라 외로웠다며 자기 자식들은 북적거리며 키우고 싶다고 했다. 기뻐할 거야. 오늘. 결혼식장에서 말해주자. 반지 교환이 끝나고 하객들 앞에서 서프라이즈로 발표하는 거야? 민서는 테스트기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체온으로 미지근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웨딩 클러치 백 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립스틱과 휴대폰, 그리고 2줄이 뜬 테스트기. 그녀는 거울을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보았다.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게 최선이었다. 오전 8시 메이크업 팀이 도착했다. 민서는 화장대 앞에 앉아 낯선 손길에 얼굴을 맡겼다. 파운데이션이 닿는 차가운 감촉, 아이라인이 그려지는 간지러운 느낌.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신부님, 눈 좀 떠보시겠어요? 눈을 뜨자 거울 속에 전혀 다른 여자가 있었다.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눈매는 깊어졌으며 입술에는 장미색 틴트가 발려 있었다. 네, 좋아요. 그때 거울 귀퉁이에 무언가가 비쳤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복도, 축의금 접수대 쪽이었다. 지영이가 접수대 의자에 앉아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 성호 씨가 서 있었다. 언제 왔지? 성호 씨가 지영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살짝 돌려 자세히 보려 했다. 신부님,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다시 정면을 보았지만 신경은 온통 거울 귀퉁이에 쏠려 있었다. 성호 씨의 말이 끝나자 지영이 고개를 들며 웃었다. 그리고 지영의 손이, 그 연분홍색 매니큐어를 바른 손이 성호 씨의 허리를 슬쩍 스치듯 건드렸다. 아주 찰나였다. 실수로 닿은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성호 씨는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뒤돌아 걸어갔다. 민서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어디 불편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다. 아니요, 계속해주세요.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리플레이 됐다. 지영의 손, 성호의 허리, 그 은밀한 접촉. 친구끼리 장난친 거겠지? 지영이는 워낙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애니까. 대학 때도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별거 아닐 거야. 민서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오전 10시 30분. 예식 30분 전. 민서는 하이넥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을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다. 올림머리에 진주 장식을 꽂고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클러치 백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벌컥 문이 거칠게 열렸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늘 축의금 접수를 도와주기로 한준혁이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민서야, 애 준혁이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 결혼하면 안 돼? 뭐? 나 따라와. 이 준혁이 다짜고짜 들어와 민서의 손목을 낚아챘다. 조용히 하고. 얘야, 강준혁. 너 왜 이래? 무슨 일인데? 제발 나 좀 믿어봐. 준혁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에는 민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그 눈빛에 압도되어 민서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준혁의 손에 이끌려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복도로 나갔다. 그는 예식장이 아닌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복도 끝,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저기 봐. 준혁이 비상구 문틈을 가리키며 숨을 죽였다. 직접 봐. 민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틈으로 다가갔다. 어두컴컴한 계단실,
비상유도 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남자. 내가 오늘 반지를 끼워줘야 할 남자, 성호.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있는 여자. 우윳빛 블라우스, 단발머리. 지영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키스하고 있었다. 성호는 지영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고 지영의 두 팔은 성호의 목을 감싸 안고 있었다. 쩝거리는 젖은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다. 하하 자기야, 성호가 입술을 떼며 지영의 귓가에 속삭였다. 딱 한 달만 참아. 혼인신고하고 아파트 공동 명의로 돌리면 그땐 다 우리 거야. 지영이 까르르 웃으며 성호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오빠 약속했다. 강남 아파트 2채 다 우리 명의로 하기로.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걔랑 평생 살겠냐? 성호가 다시 지영의 입술을 찾으며 킬킬거렸다. 민서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파트 공동 명의.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해주신 강남의 아파트. 결혼하고 나면 성호 시기 안 죽게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고 내가 바보같이 먼저 제안했던 그 아파트. 딱 한 달. 그들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 민서의 손이 문틀을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심장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녀는 뒤에 서 있는 준혁에게 손을 내밀었다. 핸드폰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줘봐. 준혁이 얼떨결에 휴대폰을 건네자 민서는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 모드로 돌렸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렌즈를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서 두 남녀는 여전히 엉겨붙어 있었다. 민서 걔는 진짜 멍청해서 탈이라니까? 내가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 안다니까? 성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나래. 지영이 맞장구 치며 성호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민서는 3분 동안 그 역겨운 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제 가야겠다. 사람들 찾겠어. 성호가 시계를 보며 떨어졌다. 이따 봐, 신랑님. 연기 잘하고. 성호가 계단을 올라가 사라지고 지영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준혁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민서야 괜찮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대답 대신 허리를 숙여 하이힐을 벗어던졌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나 갈게. 어디로? 법원. 지금. 가정법원 가서 이혼 소송부터 준비해야지. 아직 식은 안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했으니까. 민서는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고 맨발로 복도를 걸어 나갔다. 호텔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나갈 때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앞만 보고 걸었다. 택시 정류장에 서 있는 빈 차에 올라타자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렸다. 어디로 모실까요? 양재동 가정법원이요. 택시가 출발했다.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며 민서는 클러치 백을 열었다. 선명한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 그녀는 창문을 열고 테스트기를 도로 위로 힘껏 던져버렸다. 플라스틱 조각이 아스팔트 위에서 산산조각나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3일 뒤. 서울의 여름은 찜통 같았다. 민서는 3일째 암막 커튼을 친 오피스텔 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은 꺼놓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현관문 밖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성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문 좀 열어봐. 오해야,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뒤로 최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도 들렸다. 예.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신줘? 당장 나와. 민서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시작이다. 민서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등을 응시하며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모터의 낮은 구동음을 듣고 있었다. 에어컨 온도는 20도에 맞춰져 있었다. 송풍구에서 뿜어져 나온 찬바람이 드러난 팔뚝에
다차 좁쌀 같은 소름이 돋았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려왔다. 어제 병원에서 받은 수술 때문이었다. 임신 중절 수술. 의사는 7주 된 배아는 아직 아주 작아서 수술이 간단하고 15분이면 끝난다고 했다. 민서는 수술대 위에 누워 차가운 금속 지지대에 양다리를 올렸다. 머리 위에 무영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을 뜰 수 없었다. 쇠로 된 기구가 부딪히는 소리, 간호사와 의사가 나누는 건조한 대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마치 갇힌 짐승처럼 흉곽을 쾅쾅 들이받으며 빠르고 거칠게 뛰고 있었다. 이내 격렬한 경련이 일었다. 마치 몸속에서 무언가가 억지로 뜯겨나가는 느낌이었다. 민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수술이 끝나자 간호사가 몸을 일으켜주며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진통제 2알을 건넸다. 물컵을 받아든 민서는 자신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호가 평생 지켜주겠다며 꼭 잡았던 그 손이 지금은 물 한 잔조차 제대로 들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몸조리 잘하시고요. 2주 동안은 격한 운동 피하시고 한 달 동안은? 알겠습니다. 김민서가 말을 잘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곳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지금 민서는 침대에 누워 아랫배에서 전해지는 희미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격렬한 아픔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 멍든 곳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는 듯한 먹먹한 통증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민서는 고개만 살짝 돌려 화면을 확인했다. 지영이 보낸 메시지였다. 내용은 이랬다. 민서야, 그날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나랑 성호 오빠는 그냥 친구 사이야. 민서는 그 문장을 3초간 노려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오해. 눈을 감자 머릿속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다. 비상구 벽에 기댄 지영과 그녀를 감싸 안은 성호. 샴쌍둥이처럼 밀착된 두 사람. 걔는 진짜 멍청해서 탈이라니까? 누가 그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나래. 다 우리 거야? 오해라고. 민서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이었다. 오해한 건 없었다. 단지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을 잘못 봤다는 오해를 했을 뿐이다. 다음 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성호 부모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민서는 휴대폰 케이스를 꽉 움켜쥐었다. 그 사람들이 뭐래요? 그게 어머니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예단이랑 예물비 전부 토해내라더라.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걸겠대.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 한씨 집안에서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결혼식 당일에 도망을 치냐고. 자기네 최씨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러면서. 민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안 봐도 훤했다. 최 여사는 그 빈틈없는 샤넬 정장 차림으로 민서 부모님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짐짓 낮추는 척하지만 온 동네가 다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한씨 집안을 깎아내렸을 것이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딸에게도 늘 상냥하고 배려심 깊게 살라고 가르쳤던 어머니는 그 앞에서 분노로 몸을 떨면서도 제대로 된 반박 한마디 못하셨을 게 뻔했다. 엄마 민서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서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가 왜? 엄마, 민서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나 믿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며 생각했다. 예단비 반환, 정신적 피해 보상, 최 씨 집안의 체면. 입꼬리가 다시 한번 비틀려 올라갔다. 최 씨 집안의 얼굴이라. 그 얼굴. 성호의 얼굴. 지영의 얼굴. 그리고 우아한 척 교양을 떨던 최 여사의 그 화장 떡칠한 얼굴. 그 가죽을 모조리 벗겨버리겠어? 민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대학 동문 단톡방에 접속해 이정우라는 이름을 찾았다. 정우는 대학교 2학년 때
교양 컴퓨터 수업에서 같은 조였던 후배로 지금은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언젠가 그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데이터 복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게 기억났다. 민서는 개인 채팅창을 열고 타자를 쳤다. 정우야, 나 기억하니? 한민서야. 부탁할 게 좀 있어서. 5분 뒤 정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민서 누나. 당연히 기억하죠. 무슨 일 있으세요? 휴대폰 포렌식 복구. 가능할까?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종이 뭐고 데이터는 얼마나 된 거예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성우의 휴대폰 기종과 대략적인 기간을 입력했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삭제된 사진도 포함해서. 2년이라 좀 길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누나, 근데 이거 전화로는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실래요? 그래. 시간이랑 장소 알려줘.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다. 민서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 눈부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공기 중에는 매캐한 자동차 매연과 고기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서는 택시를 기다리며 자신이 마치 방금 무덤에서 기어나온 유령 같다고 생각했다. 카페는 골목 끝자락에 있었다. 손글씨로 쓴 간판이 걸린 빈티지한 곳이었다. 정우는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있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누나, 그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여기요. 민서가 맞은편에 앉았다. 직원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지만 주문은 하지 않았다. 말해봐에 정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상황이에요? 민서는 가방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성우가 쓰던 구형 휴대폰이었다. 새 기계로 바꾸면서 나중에 정리한다고 서랍 속에 처박아 둬던 것을 민서가 짐을 챙겨 나올 때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이 폰 안에 민서가 말했다. 내가 꼭 찾아야 할 게 있어? 정우는 휴대폰을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민서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다. 민서는 지금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고 있었다. 사흘 밤낮을 제대로 못 자 푸석한 피부, 퀭한 눈 밑 껍질이 일어난 입술.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누나, 정우가 잠시 뜸을 들였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줄 수 있어?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얼마면 돼? 에이, 누나.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면 되냐고. 정우는 2초간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50만 원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거 복구해서 어디에 쓸 건지 알아야겠어요. 전 범죄에 연루되는 건 싫어서. 범죄에 연루되기 싫다는 거지. 민서가 말을 받았다. 알아. 걱정 마, 난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진실이요? 응, 민서의 시선이 액정이 깨진 구형 휴대폰에 고정되었다.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오랫동안 속였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래? 정우는 한참 동안 민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사흘 뒤에 찾으러 오세요. 사흘 뒤. 민서는 오피스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복구된 휴대폰과 SD카드가 놓여 있었다. 정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누나, 데이터 복구는 다 됐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좀 세요. 진짜 보실 수 있겠어요? 민서는 답장하지 않았다. 노트북 카드리더기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다. 폴더가 열리는 순간 민서의 호흡이 1초간 멈췄다. 폴더는 3개였다. 첫 번째 폴더 이름은 대화 내용 백업, 두 번째는 삭제된 사진, 세 번째는 기타. 민서는 첫 번째 폴더를 클릭했다. 성호와 지영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2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의 기록이었다. 2년. 민서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2년 전의 첫 메시지는 성호가 보낸 것이었다. 오늘 입은 원피스 잘 어울리더라. 지영의 답장은 이랬다. 진짜요. 새로 산 건데. 성호가 다시 물었다.
나랑 커피 한잔 할래? 지영. 엥 오빠 민서 언니 남자친구잖아요? 성호. 맞아. 근데 뭐 그냥 커피 한잔 하는 건데 어때서? 지영. 그럼 알겠어요. 민서의 손가락이 트랙패드 위에서 굳어버렸다.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다. 한 달 뒤 대화에는 보고 싶어, 안아줘, 쪽쪽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달 뒤 지영이 사진을 한 장 보냈다. 가슴이 깊게 파인 끈 나시를 입고 입술을 쭉 내민 셀카였다. 성호의 답장. 와, 너무 야하다. 못 참겠는데. 지영. 그럼 언제 보러 올 거예요? 성호. 민서 요즘 회사 일 바빠서 주말에도 특근한데. 토요일 오후 어때? 지영. 좋아요, 기다릴게요. 민서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계속 내렸다. 3달 뒤 침대에서 하고 싶어, 아직 부족해 같은 노골적인 문장들이 난무했다. 반년 뒤 지영이 보낸 메시지. 오늘 민서 언니네 집에서 또 했네. 언니네 침대 진짜 푹신하다. 성호. 너 진짜 못됐다. 지영. 오빠가 데려갔잖아요. 성호. 내가 데려갔지? 그러니까 넌 내 거야? 지영. 오빠만의 것. 위산이 역류했다. 민서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쓴 위액만 목구멍을 태우며 올라왔다. 수돗물을 틀고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 속에 창백하게 질린 여자가 헐떡이고 있었다. 계속해야 해. 끝까지 봐야 해. 다시 거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스크롤을 내렸다. 1년 전 성호가 보낸 메시지. 나 고민이 하나 있어? 지영. 뭔데요? 성호. 민선의 집 좀 살잖아. 부모님이 강남에 아파트 2채 해준 거? 지영. 알죠. 근데요. 성호. 내가 걔랑 결혼하면 그 아파트들도 부부 공동 재산 되는 거 아니야? 지영. 무슨 소리예요? 성호. 내 말은 일단 결혼해서 아파트 공동 명의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혼하면 된다는 거지? 지영. 성호. 너 자기 명의로 된 집 갖고 싶다며? 지영. 그치만. 성호.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걔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민서는 그 문장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걔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눈물 때문이 아니었다. 울지 않았다. 너무 오래 노려본 탓에 눈이 시렸고 글자들이 화면 위에서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일그러졌다. 도구. 자신은 도구였다. 아파트 2채, 그리고 소위 혼인 후 재산 분할을 노리고 합법적으로 내 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는 기꺼이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도구와 연애하고 동거하고 프러포즈하고 결혼까지 하려 했던 것이다.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입술, 나를 안아주던 그 모든 순간이 전부 가짜였다. 철저한 연기였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아랫배로 향했다. 한때 새로운 생명을 품었으나 이제는 텅 비어버린 그곳. 그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겨우 7주, 손발도 제대로 생기지 않았던 그 작은 배 안은 이미 의료 폐기물통에 버려졌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내 아파트를 어떻게 찢어가질지 모의하고 있었다. 민서는 눈을 뜨고 다시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2번째 폴더를 열었다. 삭제된 사진. 폴더가 열리는 순간 민서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사진들이 타일처럼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성호와 지영. 침대 위. 그 침대. 민서의 침대였다. 협탁 위에 스탠드 조명, 침대 시트의 꽃무늬, 그리고 배경벽에 걸려있는 액자. 웨딩 사진이었다. 약혼식 직후에 찍어서 안방 침대 머리맡에 걸어둔 A3 사이즈의 금색 액자. 사진 속 민서와 성우는 나란히 서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부부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웨딩 사진 바로 아래
지영이 민서의 침대에 누워 나체로 카메라를 보며 요염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침대 옆에 서 있는 성호 역시 나체였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거울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찍고 있었다. 민서의 눈에 지영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들어왔다. 성호가 민서의 생일 선물로 사줬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지영은 그걸 목에 걸고 민서의 침대에 누워 민서의 웨딩 사진 아래에서 민서의 약혼자와 뒹굴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스크롤을 내렸다. 더 많은 사진들. 다양한 각도. 적나라한 자세. 동영상을 캡처한 듯한 흐릿한 이미지들. 그중 한 사진에서 지영이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게 보였다. 디자인이 독특했다. 크기가 다른 진주 두 알이 연결되어 귓불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였다. 언젠가 모임에서 지영이 하고 나온 걸 보고 예쁘다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지영은 수줍게 웃으며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거라고 했었다. 남자친구. 민서의 머릿속에 번뜩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그 진주 귀걸이의 특징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 최상단의 뉴스 기사 링크가 하나 떴다. 어느 아동복지재단에 관한 기사였다. 재단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액세서리를 후원했는데 그 물품 목록에 바로 그 진주 귀걸이가 있었다. 후원 물품. 어려운 가정의 여학생. 지영은 사립 유치원 교사였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유치원의 형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었다. 민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퍼즐이 맞춰졌다. 민서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컴퓨터에 새 익명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결혼식 당일 비상구에서 찍은 3분짜리 동영상을 클라우드에 올렸다. 2년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했다. 침대 위 사진들, 특히 배경에 웨딩 사진이 적나라하게 박힌 사진들을 골라 압축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 검색창에 사회부 사건 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인터넷 언론사의 제보 메일을 찾았다. 메일을 보낸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지아라는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민서 씨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젊은 여자였다. 대략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다. 보내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어떤가요? 김지아 기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숨을 크게 들이켰다. 선생님 이거 터지면 두 사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위해 몇 가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김 기자는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헐렁한 흰 셔츠를 입은 갓 대학을 졸업한 듯한 앳된 인상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수많은 추문과 사건 사고를 다루며 단련된 눈빛이었다. 한민서 씨, 김 기자가 민서가 가져온 출력물을 훑어보며 물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하세요. 첫째, 이 대화 기록들은 어떻게 입수하셨나요?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겼습니다. 기술적으로 불법 소지는 없습니다. 제 명의로 개통해줬던 구형 폰이라서요. 좋습니다. 둘째, 사진 속 진주 귀걸이 말인데요. 이게 복지재단 후원 물품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네, 민서가 캡처한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해당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겁니다. 후원 물품 목록에 이 귀걸이 사진이 있고 수령자 명단도 있습니다. 박지영의 이름은 수령자 명단에 없지만 그녀가 근무하는 유치원은 협력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가야 할 물건을 중간에서 가로챈 거죠. 횡령입니다.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계속 넘겼다. 침대 위 사진들이 나오자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아무리 막장 사건을 많이 다루는 기자라도 충격을 받은 듯했다. 선생님, 기자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이거 다 공개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수위가 좀 센데 터트려 주세요. 하지만
전부 다 공개해주세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게 해주세요. 김 기자는 한참 동안 민서를 응시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기사가 송고되었다. 헤드라인, 단독 충격. 대기업 팀장, 결혼식 당일 비상구에서 신부 들러리와 미래 영상 공개 파문. 메인 사진은 성호의 사내 프로필 사진이었다. 민서가 성혼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정장을 입고 젠틀하게 웃고 있는 앞날 창창한 엘리트의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지영의 SNS 프로필 사진이 붙어 있었다. 유치원 앞치마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천사처럼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물론 눈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지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 건을 돌파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분노 섞인 욕설이었고 개중에는 비꼬는 조롱도 있었다. 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짐승도 안 이러겠다. 퇴. 들러리랑 바람. 그것도 식장 비상구에서? 미친 거 아님. 동영상 봤는데 토 나올 뻔 저 여자 뭐에 씌었나? 남자가 쓰레기네. 아니, 쓰레기도 아깝다. 폐기물 수준임. 저 유치원 어디냐? 우리 애 저기 다닐까 봐 겁나네. 신상 털어야 하는 거 아님? 뉴스는 삽시간에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다. 카카오톡 단체방,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인스타그램 이슈 계정들 밤 10시가 되자 최성호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올랐다. 민서는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뉴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며 숫자가 1초마다 치솟는 것을 지켜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성호였다. 민서는 액정에 뜬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내려다보았다. 예전에 저장해둔 이름 그대로였다. 종료 버튼을 눌렀다. 2분 뒤 다시 전화가 왔다. 또 성호였다. 거절. 3번째. 4번째. 5번째. 민서는 그때마다 무표정하게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성호에게서 문자가 날아왔다. 야 한민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너 미쳤어. 당장 내려. 민서는 그 문자를 10초간 바라보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다. 다시 뉴스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토요일 오전 10시. 성호의 회사 인사팀에서 공식 메일이 왔다. 참조인에 민서의 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였고 결혼식은 안 했지만 2주 전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비상 연락망에 민서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메일 내용은 간결했다. 최성호님께 최근 온라인상에 유포된 영상 및 관련 보도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므로 긴급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필요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회사 차원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피하시려면 금일 중으로 자진 사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민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한국 기업들이 해고 대신주로 쓰는 체면칠의 방식이었다. 해고 기록을 남기지 않고 퇴직금 문제도 조용히 처리하려는 수작. 하지만 성호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동종 업계에서 다시는 이 정도 직급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대기업 팀장. 촉망받던 인재. 이제는 불륜 스캔들로 쫓겨난 남자가 되었다. 민서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실룩였다. 웃음이 아니었다. 그저 입과 근육의 미세한 경련일 뿐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 지영의 사건도 터졌다. 발다는 댓글 창에서 누군가 지영이 근무하는 사립 유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부터였다. 곧이어 해당 유치원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뉴스에 나온 그 여자, 우리 유치원 선생님 맞아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애들을 가르쳐요? 소름 끼쳐서 애 못 보내겠어요. 학부모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교육청 민원과 유치원 측에 지영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오후 4시.
한이 더 커졌다. 진주 귀걸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다동복지재단 봉사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글을 올렸다. 귀걸이 사진과 재단 후원 장부를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귀걸이는 저희 재단에서 가정 형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특별 주문 제작한 선물입니다. 일련 번호가 있어서 추적이 가능한데 저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귀걸이 번호는 저희 장부상 모 학생에게 갔어야 할 물건입니다. 아이들한테 갈 후원품을 가로챈 정황이 명백하네요.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착수. 후원 물품 횡령. 이건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민서는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뉴스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다. 지영이. 대학 시절의 단짝. 10년 지기 친구. 내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걷어주겠다고 나섰던 들러리. 우리 자매나 다름없잖아.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래? 민서는 눈을 감았다. 지영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그 목소리. 눈을 뜨고 다시 새로 고침을 눌렀다. 일요일 새벽 3시. 민서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은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 밤에도 백색 소음이 있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어떤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민서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화단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구겨진 셔츠 차림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 떡진 머리. 그는 민서의 방창문을 향해 삿대질하며 악을 쓰고 있었다. 한민서. 야, 나와. 성호였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들려. 내가 다 망쳤다고. 목이 다 쉬어 쇳소리가 났다. 얼마나 오랫동안 소리를 질렀는지 짐작이 갔다. 민서는 유리창 너머로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그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저 남자가 내가 평생을 약속하려 했던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나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자던 사람이다. 저 남자가. 민서는 커튼을 다시 쳤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한민서. 이 미친년아. 나오라고.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아, 좀 닥쳐요. 잠 좀 잡시다. 경찰 불렀어요. 오피스텔 단톡방에는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불륜남 아니냐 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10분 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멈추고 경찰관들의 제지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성호가 반항하며 비명을 지르고 결국 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는 과정을 전부 들었다. 그리고 정적. 완벽하고 긴 정적이 찾아왔다. 민서는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월요일 오전 10시. 민서의 변호사인 정수연 변호사가 서울 가정법원 앞에서 민서를 맞이했다.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 얇은 금속 태 안경을 쓴 그녀는 말이 빠르고 정확했다. 소장은 접수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최성호와 박지영을 상대로 한 혼인 빙자 간음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입니다. 청구 금액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 민서는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다. 승사는요? 90% 이상입니다. 정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 올렸다. 동영상, 대화 기록, 사진,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건 합의뿐인데 지금 상황을 봐선 합의금 마련도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 변호사가 민서를 쳐다봤다. 최성호 부모가 오늘 아침 의뢰인 본가로 다시 찾아갔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싹 바뀌어서 제발 인터넷에 올린 글 좀 내려달라고 사정하더랍니다. 합의금 넉넉히 줄 테니 조용히 덮자고. 민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달라고요? 내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말 안 했지만 아주 절박해 보였답니다.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안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에 든 소장을 내려다보았다. 2억 원.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었다. 월요일 오후 3시. 새로운 뉴스가 떴다. 이번에는 성호의 부모님 이야기였다. 네티즌 수사대가 성호 아버지의 과거 직장 내 성추문 기록을 찾아냈다. 5년 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징계를 받고 한직으로 밀려났던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이다. 그리고 성호 어머니 최 여사가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갑질을 했던 캡처본도 공개됐다. 이웃집 개가 밤에 짖었다는 이유로 20개가 넘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 못 배운 것들, 가난한 티 낸다, 평생 월세나 살아라 하며 막말을 퍼부은 내용이었다. 댓글창은 조롱으로 도배됐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더니 부전자전이네. 유전자의 힘은 대단하다. 저런 부모 밑에서 컸으니 아들이 그 모양이지? 그 시어머니 인성 보소. 며느리 될 사람 집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했다며? 뻔뻔함이 아주 우주 최강급. 정신적 피해 보상? 그거 신부 측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님? 누가 누굴 고소해? 민서는 그 댓글들을 보며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누가 그 자료들을 터뜨렸는지는 모른다. 성호 아버지에게 당했던 여직원일 수도, 최 여사에게 모욕당한 이웃일 수도, 아니면 그저 재미삼아 신상을 턴 네티즌일 수도 있다. 어쨌든 불이 붙었다. 최 씨 집안 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민서는 불길 밖에서 그들이 타오르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6개월 뒤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최성호는 원고 한민서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혼인 빙자 사기에 대한 추가 배상금 3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돈은 성호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도 모자랐다. 결국 그의 부모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둔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퇴직금까지 일부 깨서 겨우 마련해야 했다. 지영에 대한 판결은 한 달 전에 먼저 나왔다. 그녀는 기부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전과자가 되었고 3년 안에 무슨 짓이라도 하면 바로 구속될 처지였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취소되었다.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니 다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대학 동기, 고등학교 동창,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며 연을 끊었다. 두 사람의 SNS 계정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삭제되었다. 그들은 대중의 시야에서, 그리고 민서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날씨가 좋았다. 서울의 겨울 하늘치고는 드물게 시리도록 파랗고 맑은 날이었다. 민서는 법원 앞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판결문을 들고 섰다. 마치 길고도 숨막히던 마라톤을 막 끝낸 기분이었다. 드디어 끝났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탔다. 김포공항이요. 제주도. 겨울의 제주는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다. 바닷바람에 섞인 비릿한 짠내와 습기가 뺨에 닿았다. 따가웠지만 기분 나쁜 통증은 아니었다. 민서는 새로 임대한 가게 앞에서 인부들이 간판을 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무로 된 소박한 간판에 흰색 페인트로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오늘 수제 디저트 카페였다. 민서는 위자료로 받은 돈에서 변호사 비용과 병원비,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 이 작은 가게를 얻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위치는 좋았다. 바다로 이어지는 올레길 골목 어귀라 걸어서 2분이면 바다를 볼 수 있었다. 한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가구 하나, 조명 하나, 화병 하나까지 직접 골랐다. 벽은 따뜻한 크림색으로 칠했고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다. 창가에는 다육식물 화분을 조르르 두었다. 카운터 뒤 작은 오픈 키친에는 그녀가 직접 구운 마카롱, 티라미수,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진열될 것이다. 오픈 첫날은 토요일이었다. 아침부터 날이 흐리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민서는 카운터 뒤에 서서 첫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모를 문만 바라보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딸랑 풍경 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짙은 남색 패딩 점퍼를 입고 한 손에는 노란 유채꽃 화분을 든 남자. 아직 겨울인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화사한 꽃이었다. 강준혁이었다. 개업 축하한다. 그가 싱긋 웃으며 들어와 화분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밖에서 봤는데 가게 예쁘더라. 민서는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날 내가 널 비상구로 안 끌고 갔으면 준혁이 머리를 극적였다. 넌 지금쯤 그 쓰레기랑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책임감 느껴서 잘 사나 확인하러 왔지? 민서는 고등학교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그의 얼굴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웃었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저기 앉아. 민서가 창가 자리를 가리켰다. 케이크 줄게. 내가 쏘는 거야? 3월의 어느 늦은 오후. 제주의 해는 늦게 졌다. 민서가 마감을 하며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민서야, 나 정말 미안해. 제발 부탁인데 인터넷에 올라온 글 좀 내려주면 안 될까? 나 취직도 안 되고 집주인들이 내 이름만 대면 방도 안 내줘.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잘못했어. 민서는 그 문장을 3초간 응시했다. 지영이 어떤 꼴로 이 문자를 보내고 있을지 상상이 갔다. 어느 싸구려 여관방이나 고시원 쪽에 쭈그리고 앉아 액정 깨진 폰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한자 한자 눌러 썼겠지. 그녀의 처지가 눈에 선했다. 전과 기록 때문에 번듯한 직장은 꿈도 못 꿀 것이고 신상 털린 이름 때문에 월세 계약도 거절당했을 것이다. 친구는커녕 가족조차 그녀를 역병처럼 피하고 있을 테니까.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민서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다.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학 시절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던 지영의 모습. 밤새 논문을 쓰며 컵라면을 나눠 먹던 밤들. 실현당한 민서를 위해 함께 술을 마셔주고 등을 토닥여주던 오후. 평생 자매처럼 지내자던 약속.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래 하며 웃던 그 얼굴. 그리고 다른 기억들이 덮쳐왔다. 비상구의 두 그림자. 걔는 멍청해서 탈이야. 아파트 두 채, 다 오리거지의 수술대 위에 누워 입술을 깨물며 천장을 노려보던 15분의 시간. 민서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장부를 정리했다. 가게 문을 닫고 바닷가로 나갔다. 해 진력의 바닷바람은 낮보다 차가웠고 비릿한 냄새가 짙었다. 얇은 카디건을 걸친 민서는 모래사장 위에 서서 수평선 너머로 가라앉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다시 짙은 군청색으로 물들어갔다. 파도가 규칙적인 리듬으로 모래를 때리며 쏴 소리를 냈다. 민서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모서리가 낡아버린 옛날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 민서와 성호, 그리고 지영이 어느 고깃집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2년 전 사진이었다. 민서와 성호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지영이 축하한다며 고기를 샀던 날이었다. 성호가 가운데 서서 한 손으로는 민서를, 다른 한 손으로는 지영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때 민서는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믿었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있었다. 민서의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손에 힘을 풀었다. 바닷바람이 사진을 낚아채 허공으로 띄워 올렸다. 사진은 팔랑거리며 바다 쪽으로 날아갔다. 점점 멀어지고 작아지더니 이내 어둑해진 수평선 너머로 하얀 점이 되어 사라졌다. 민서는 뒤를 돌았다. 등 뒤에는 바다, 어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가 있었다. 앞에는 올레길 골목이 있었다. 골목 끝자락에 그녀의 가게 간판이 따스한 노란색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오늘. 민서는 그 두 글자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문을 열자 딸랑.
하고 맑은 풍경 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가게 안은 훈훈했다. 공기 중에 버터와 바닐라의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감돌았다. 카운터 뒤 오븐의 타이머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내일 팔 마카롱 꼬끄가 잘 구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민서는 카디건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창밖은 이제 완전히 캄캄해졌다. 제주도의 밤이, 그리고 민서의 새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끝.